자, 오늘은 시를 읽어가는 방법, 시를 어떻게 하면 독해를 할 것인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지, 운율, 그 다음에 외재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거야. 앞에 우리가 쭉 했던 비유와 상징이라든지 오늘 앞부분에서 하는 시를 읽어가는 방법, 이미지, 운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재적 요소라고 그래. 내재적 요소. 시 자체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내재적 요소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작가 표현론이라든지 현실 반영론 또는 독자 효용론 이런 것을 외재적 요소라고 그래. 외재적. 그러니까 시 밖에서, 작품의 밖에서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던 시를 독해하는 방법. 일단은 뭐 독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 또는 시를 감상하는 독자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하게 뭐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시를 읽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시를 제대로 감상하고 또는 그거에 맞춘 문제를 풀어가는 거겠지. 그리고 이러한 그 시를 읽어가는 방법 또는 해석하는 방법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야 돼. 뻔히 배웠던 우리가 비유법, 상징 이런 것들을 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수능 때까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시를 할 때마다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우리가 지금 저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내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맞춰서 하는 수업이야. 그러니까 수능의 문제에서 시가 나오면은 보통 한 3문제, 4문제가 딸려 나오게 돼 있어. 현대시가 나오고 또는 고전시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는 표현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표현기법이 시나 소설 마찬가지인데 표현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문제가 나오면 1.5문제가 나오거나 3문제가 나오면 1문제가 나와. 자, 그런데 이 표현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를 쓸 때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썼느냐 하는 거야. 표현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즉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썼느냐, 반어, 역설 또는 음수 뭐 오늘 배우는 운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냈느냐 또는 뭐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어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표현 기법에 해당돼. 그리고 나머지 2.5개나 또는 3.5개, 2.5개나 뭐 2개 이러한 문제들은 내용의 문제야. 그래서 어떤 시어의 문제, 아까 말했던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지. 내용적인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에 이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일단 정확히 알아야 돼. 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화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 이 화자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화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화자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어, 어디에 있어, 무엇을 보고 있어. 자, 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문제야. 시간과 공간. 자, 시간이 계절적으로는 언제냐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뭐 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아침에서 이 밤까지 이어지는 시간 또는 시대적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시대적 상황. 자,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냐 아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냐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던 독재 정권 하에 시절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될 수 있겠어. 자, 공간은 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야. 이 공간은 예를 들면은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교실 안에 있을 때와 운동장에 있을 때와 상황은 다르다. 즉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다. 교실 안에는 뭔가 무겁고 조용해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운동장은 자유롭고 뛰어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이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달라진다는 소리야. 화자가 갖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소리야. 봄에 느끼는 감정과 겨울에 느끼는 감정이 달라. 아침에 느끼는 감정과 밤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듯이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화자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정서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변해. 아침에서 밤으로 변합니다. 즉 뭐냐면 상황이 변화된 거야. 상황이 변화되면은 정서도 변화가 되는 거야. 정서도 변화가 생기겠지. 즉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자, 이런 것 보고 우리는 시에서는 시상전환이라고 그래. 시상전환. 자, 이런 시상전환이 잘 나타나는 시들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어떤 시인들은 이것을 접속부사, 즉 그러나 이런 말을 써서 시상을 전환시키기도 해. 자, 시상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시상을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러나 같은 이런 접속사를 시에서는 극도로 자제해. 시인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쓰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데 그렇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시를 더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시인들도 있음을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보고야, 보고. 자,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냐 하는 건데 자,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야.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 야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지. 어제 화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또 시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시 속에 나 또는 뭐 바람, 비둘기, 꽃 이런 식으로 화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보고하는 것도 대상인데 대상도 역시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사물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청자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 즉 독자가 대상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시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고 또 독백조의 시일 수도 있어. 독백조. 자기 화자가 혼자 읊조리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상황을 알아야 이 시의 정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시를 만났을 때 먼저 제목을 읽는다. 시인이 누군지를 안다. 그 다음에 시를 읽어나가면서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 관념적인 생각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예술 행위가 바로 시 쓰는 행위야. 그런데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들이 있어. 이런 단어가 시 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립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말들이 지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인데 직접적인 단어야. 직접적인 자기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 시야. 시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곧 뭐냐면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대상에 대해서. 또는 구체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눈물이라든가 뭐 무지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눈물이라든가 무지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눈물은 슬픔이야. 슬픔. 무지개는 어제 희망이라고 했어.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구체적인 단어이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이런 것들은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명확하다 할 때 이런 것들도 일단은 체크를 해놔야겠지. 내가 너를 보고만 있으면 눈물이 난다. 여기서 너를 보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는 슬픔이 아니라 뭔가 애틋한 어떤 그런 거겠죠. 그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틋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니면은 반어로서 쓰여질 수도 있겠지. 너를 보는데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눈물이 난다고 했으니까 슬픔이니까 이건 반어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 자, 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의미가 파악이 될 거야. 아무튼 구체적인 단어라 할지라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시어가 나오면 체크를 해놓는다. 자, 이 체크의 방법은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고 세모를 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계절에 따른 의미들. 아침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뭔가 시작할 때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니까 뭔가 어떤 희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지. 낮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일 때야.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어. 막 움직일 때니까 일을 열심히 할 때니까. 저녁이 되면 돌아와. 일터에서 돌아오거나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노을이죠. 노을이지거나 석양이 됐을 때 쭉 돌아올 때 그 느낌은 쓸쓸함, 외로움이야. 밤은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침, 점심, 저녁, 밤과 더불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시어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체크를 해놔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화자가 어디서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시를 바라봐야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각 5가지 감각 플러스 공감각이라고 어제 말을 했어. 그런데 더 간단한 어떤 이미지들은 우리가 누구를 딱 봤을 때,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생기는 감정이야. 그게 이미지란 말이야. 심상. 그것은 보통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자, 긍정적인 이미지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있고 생성하는 이미지가 있어. 자,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상승의 반대말인 하강적 이미지가 있고 소멸적 이미지가 있어. 자, 상승적 이미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 종다리가 들판에서 퓨용 하고 하늘로 노구지리가 올라갔다. 노구지리가 이렇게 하늘로 창공으로 이렇게 쏟아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상승적 이미지겠지. 하강적 이미지는 뭔가가 떨어진다. 뭐가 떨어져. 뭐 과일이 떨어진다. 꽃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하강적 이미지야. 어제 생성적 이미지는 물이라고 했어. 대표적인 것이 물. 소멸적 이미지는 불이라고 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을 거야. 너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더 많아. 정착적 이미지, 뭐 유랑적, 방랑적 이미지, 뭐 고정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운율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 의문의 반복, 시어나 식구의 반복, 또는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수미상관 뭐 이런 것들이 운율의 반복이라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반복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반복하면은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내고 강조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반복된다는 말 있으니까. 의문의 반복이 뭔지 알겠지? 우리 문법에서 배웠어. 의문이라고 하는 걸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재적 요소에 들어갈 거야. 자, 우리 교과서 체크 지금 9페이지 하고 있는데 9페이지가 끝났는데 선생님이랑 칠판하면서 이 교재에 나오고 있는 것과 안 나오고 있는 것을 섞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운율의 반복에서 음운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아이고. 갑자기 이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그러는데 자, 끊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재적 요소를 이제 볼 거야. 너희들 교과서에는 10페이지야, 10페이지. 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여기인데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현실 또는 사회 자, 이것을 현실 반영론이라고 보통 말을 해. 우리는 자, 요 시기가 이 시의 배경이 언제였느냐 하는 거야. 자, 보통 뭐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윤동주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은 지금 다시 살아서 뭐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분들의 시는 이미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50편이면 50편, 100편이면 100편 딱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이분들이 쓴 시들은 대부분이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시들이야. 이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현실에서는 일제강점기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분들의 시인의 시가 어떤 상황, 즉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 반영론에 해당돼. 현실 반영론. 이것들이 이때 쓰여있던 시어라든지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나타나면은 예를 들면 시어 뭐 권련이라고 나온다든지 또는 뭐 순사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다음 이 시인들의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뭐 또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요것들이 드러나면은 이 시인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떤 가족에 관련된 거라든지 자기가 살았던 어떤 동네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우리는 작가 표현론이라고 해. 작가가 표현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작품이 있어. 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미지라든지 뭐 비유, 상징 또는 뭐 운율, 심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재적 요소야. 내재적 요소. 즉 시 자체만 갖고 바라본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외재적 요소라고 그래. 외재적 요소. 첫 번째 작가 표현론, 두 번째 현실 반영론, 세 번째가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떠한 가치를 느꼈느냐, 깨달음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독자 효용론이야. 독자 효용론. 자, 독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감동을 받았어, 어떤 교훈을 얻었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독자 효용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오늘 수업한 것은 큰 틀로 보면은 내재적 요소의 비유와 상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 교재에 나오는 것들. 자, 시를 어떻게 해서 읽어나가느냐, 내재적 방법 속에서 어떻게 읽어가느냐,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러면서 시를 읽어가면서 이걸 찾아내면서 역시 직접적인 시어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어지만 직접적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시어들 또는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들을 찾는다. 하나. 그 다음에 이미지, 운율 이런 것들 너희들이 다 운율은 다 알고 반어, 역설, 풍자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들은 학당에 나왔을 때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작품에 관련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시에서의 심리적 체험, 바로 독자 효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표현론이나.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개념 속에서 요 10페이지까지를 끝냈어. 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4시까지 페이지 11페이지까지. 자, 숙제는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풀 것. 문제를 다 풀어서 그 날개에 있는 문제랑 다 풀어서 역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겠죠. 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학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개별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신문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어 지금. 오늘 갑자기 뭐 열 몇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대구 경북 쪽에서 아마 이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이런 수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계약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진도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비문학은 너희들한테 교재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생각 중에는 메일로 보내고 프린트물을 메일로 보내고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프린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주 내로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볼게.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